라디오 스튜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갈 때쯤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작은 시골집의 부엌 벽에 걸린 시계는 저녁 8시를 넘긴다. 초침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오래된 나무 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목소리는커녕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한 동네다. 한때는 이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요즘은 그저 밥 짓는 냄새와 시계 소리만이 함께 있다. 나는 그 정막 속에서 매일 밥을 지으며 생각한다.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 살던 날들이 언제까지였을까 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오로지 아들 하나에게 매달려 있었다. 작은 몸으로 자라나던 그 아이가 군대에 가고 취직하고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기쁜 척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어미 된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다. 내 손을 떠나야 아이가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은 도시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며 점점 멀어졌다. 전화는 줄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언젠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겠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밥 한 그릇 비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그 기다림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며느리. 처음 들었을 때는 낯설었다. 내 아들의 옆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삶을 채우게 된다는 게.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 며느리는 요즘 아이들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얼굴이었다. 눈웃음이 예뻤고 아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다. 나는 그 미소가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조여왔다. 그건 질투가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이었다. 이제 내 아들의 세상에서 나는 조금씩 밀려나겠구나 하는 예감 같은 것. 결혼식 날 나는 하얀 한복 저고리에 깃을 매만지며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옆에서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다. 그래야 모두가 편해질 테니까. 사람들은 말했다. 며느리 참 예쁘네요. 복 받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복이지.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게 복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 한켠이 시렸다. 축하의 말들이 다 사라지고 불 꺼진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정막은 유난히 무거웠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덮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 삶은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걸.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르겠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괜히 집안을 쓸고 닦았다. 오래된 찻잔을 꺼내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뭘까 고민했다. 나물은 너무 촌스럽고 저는 번거롭고 결국 닭볶음탕을 준비하기로 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그날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향수가 들어왔다. 며느리는 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예의는 바르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잡았다.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이상한 공기를 느꼈다. 따뜻하지만 차가운, 정중하지만 닿지 않는. 저녁상을 차리며 나는 내심 긴장했다.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울렁였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자꾸 젓가락을 놔주고 물을 따라주었다. 예전에는 그게 내 몫이었는데 나는 괜히 김치 접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집 김치는 좀 짜지?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뇨,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짠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내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익숙하지 않다는 건 곧 이상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순간 내가 만든 음식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멍하니 그릇을 바라봤다.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방울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서로 섞이지 못한 채 같은 그릇 안에 있지만 따로 노는 모양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거리감이 앞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그 애의 눈웃음 속에 섞여 있던 냉기가 언젠가 내 마음을 베어낼 칼날이 될 줄은. 나는 그저 며느리를 좋아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좋아하려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법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다 처음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싸늘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건지 세상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아주 작은 균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느꼈다. 아직 새벽이 오기 전에 어스름한 시간. 나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다.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오던 일상.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는 일.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손끝엔 더 이상 목적이 없었다. 아들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고 매일 아침 밥 냄새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허무하게 느껴졌다.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시장에 가면 단골 아주머니들이 오늘도 혼자세요? 하고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아들은 바빠요. 하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들은 정말 바빴다. 다만 그 바쁨 속에 나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뿐이었다. 그런 걸 모르는 척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집이라는 세계를 지켰다. 낡은 집이지만 손때가 묻은 모든 물건이 남편과의 추억이었다. 장롱 속에는 오래된 양복이 걸려 있었고 마루 구석에는 아직도 남편이 쓰던 담배 케이스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치우는 건 있는 일 같았고 있는 건 배신 같았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안고 살아왔다. 그 시절의 나는 어쩌면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이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관심 많은 척하며 수군거렸고 때로는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눈빛이 싫었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되뇌며 더 부지런히 살았다. 장독대에 된장을 직접 띄우고 마을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나를 지탱해주는 건 오직 나는 아직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걸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다. 나중엔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땐 몰랐다. 그저 내 존재의 이유가 그 아이였으니까. 아들은 착했다. 공부도 성실했고 말도 고분고분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했다. 예전처럼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친구 핑계를 대며 늦게 왔다. 나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세상에 나가면 누구나 변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편이 비어갔다. 그 비어가는 마음을 달래려 나는 집안일에 더 몰두했다. 김장을 혼자 하며 손끝이 터지고 새벽마다 마당에 낙엽을 쓸었다. 겨울이 오면 장작을 쌓아두고 봄이면 텃밭에 고추와 상추를 심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웠지만 저녁이 되면 여전히 적막이 내렸다. 그럴 때면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그러나 대신 들려오는 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뿐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그 말은 기쁨과 동시에 낯선 충격이었다. 그 애가 벌써 결혼이라니.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언제 보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반대할까 두려워하는 듯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쁜 일인데 눈물이 났다. 그 눈물에는 섞인 감정이 너무 많았다. 안도,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 이제 진짜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삼켜버렸다. 며칠 뒤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그녀는 깔끔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며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젊음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걸까?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 요즘 세상엔 옛날처럼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된다더라. 그렇다고 너무 거리를 두면 또 서운해진다고 한다. 그 중간이 도대체 어디쯤일까? 나는 그 답을 몰랐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자꾸만 소외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든 걸 결정했다. 예식장도, 신혼집도, 신혼여행지도. 나는 그저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쌓여갔다. 결혼식 당일 나는 하얀 한복을 입고 단상 옆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서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기쁨이기도 하고 서운함이기도 했다. 아들이 내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듯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작별을 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저녁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혼자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밥상 위엔 두 개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의 그릇만 놓였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릇을 마주하며 생각했다. 이제 내 삶의 이야기가 새로운 인물과 함께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그 인물이 바로 나를 미소 지으며 어머님이라 부르는 여자.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신혼집에 초대를 받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다. 넓고 반듯한 도로, 같은 모양의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현관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니야, 가까워. 버스 2번이면 오더라.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건넸지만 사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찼다.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는 티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란 이름이 체면과 인내로 만들어진 자리니까. 집 안은 반짝반짝했다. 흰색 벽지, 유리 식탁, 냉장고 위에는 향초가 놓여 있었다. 요즘 아이들답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쩐지 깨끗함 속에 따뜻함이 없었다. 오래된 집의 냄새, 된장국 끓는 냄새, 그런 게 없었다.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며느리가 물었다. 나는 그냥 보리차면 돼. 아, 보리차는 없어요. 대신 허브티 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나에겐 낯설었다. 허브티라니 이름조차 생소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든 괜찮아. 잔을 받아들고 보니 향이 강했다. 약초 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한 모금 삼켰다가 살짝 기침을 했다.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좀 지냈나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런 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커피 드릴게요.
요즘은 커피를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대요. 그녀의 말투엔 아기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 흔들렸다. 내가 사는 세상과 그녀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달랐구나. 그때 처음 느꼈다. 며칠 뒤 아들이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다. 나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고민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지만 냄새가 강하니 싫어할지도 모르고 김치는 짜다고 할까 봐 망설였다. 결국 닭볶음탕을 만들었다. 매운 걸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날 오후 두 사람이 도착했다. 며느리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이거 향수예요. 은은한 향이라서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받았다. 고맙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 나를 위해 산 선물이지만 그 향수의 향이 너무 세었다. 나는 그 향이 집안 가득 번지는 게 낯설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거리감을 느꼈다. 내 아들이 밥 한 숟갈 뜨기 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식사 도중 나는 물었다. 요즘은 회사 일이 힘들지 않니? 며느리는 젓가락을 멈추고 대답했다. 네, 그래도 재밌어요.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게 좋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협업이라니 나는 평생 혼자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부엌 일도 농사일도 늘 혼자 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게 즐겁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날 밤 아들이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일어났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 너는 쉬어.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남편도 같이 해요. 그 말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다. 요즘은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벽처럼 느껴졌다. 요즘이란 말 속에 나는 없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웃으며 아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을 때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남은 반찬을 바라봤다. 닭고기는 다 먹지 못했고 국물만 남았다. 국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이 천천히 식어가며 굳어갔다. 나는 그걸 보며 문득 생각했다. 우리 사이도 저렇게 식겠지. 그날 밤 며느리는 내게 말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도 많아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기대할게. 하지만 그 말 뒤로 마음이 쓸쓸해졌다. 내가 평생 쌓아온 손맛이 이제는 인터넷 한 줄에 밀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주에 아들이 혼자 들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며느리는 잘 지내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응, 잘 지내. 근데 엄마, 며느리한테 너무 긴장하지 마. 엄마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대. 그 말은 내게 깊은 상처였다. 나는 그저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부담이라니.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면 어릴 적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문 안은 비어 있었다. 그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처럼. 그 후로 나는 며느리와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전화를 걸어도 짧은 대화만 오갔다. 잘 지내지?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서로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부터 며느리랑 따로 살려고 해. 회사도 멀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빈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그릇, 하나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그 아이들을 위한 그릇. 나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서글픈 웃음이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아이가 무서웠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안의 긴 침묵을 깨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변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 이후 나는 내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 나는 옛날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불편한 마음을 숨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며느리가 나를 향해 한 번 웃고 돌아서면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사소한 일들이었다. 명절이 다가오자 나는 당연히 며느리가 함께 준비할 거라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음식 냄새로 온 집안이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하루만 들러도 될까요? 제 친정 쪽도 가야 해서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래, 뭐, 그렇게 해. 입으로는 쉽게 말했지만 속이 쓰렸다. 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허락되지 않았다. 명절이란 건 온 가족이 모여 어른을 중심으로 음식을 나누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에서는 그건 선택이었다. 며느리가 오지 않는 동안 나는 혼자 음식을 준비했다. 물을 썰고 고기를 재우며 손끝이 쑤셨다. 그래도 괜찮았다. 익숙했으니까. 다만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다. 부엌 창밖으로 노을이 질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의 바르고 미소가 고운 그 얼굴. 그런데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질까?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늦게 도착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다. 길이 너무 막혀서요, 어머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가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힘들게 준비하실 필요 없다. 는 말은 내 정성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에 묻은 전 부침가루를 하염없이 털어냈다. 그날 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거실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웃음은 부드럽고 젊고 생기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아들이 이제는 내 세상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일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나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전화가 오면 반가웠지만 대부분은 짧은 통화였다. 엄마, 잘 지내지? 응, 너도 잘 지내라. 그렇게 몇 마디면 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이번 주에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나는 기쁜 마음에 대답했다. 그래, 오랜만이네. 뭐 해줄까?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나오세요. 그 말에 조금 당황했다. 며느리가 모신다는 말이 어쩐지 거슬렸다. 어른을 모시는 게 아니라 마치 손님을 초대하듯 말했다. 그래도 나는 웃었다. 식당은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메뉴판에 적힌 이름들을 읽을 수 없었다. 까르보나라, 라자냐, 리조또. 낯선 글자들 속에서 나는 멈칫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녀가 내 앞에 놓은 접시에는 하얀 소스가 덮인 파스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포크를 들었다. 맛은 괜찮았지만 입안 가득 낯선 향이 맴돌았다. 좀 느끼하지? 며느리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처음 먹어봐서 그렇지. 그 말에 며느리는 웃었다. 다음엔 엄마 스타일로 한식집 갈게요. 그녀는 어머님 대신 엄마라고 말했다.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다. 엄마라는 호칭이 다정하긴 했지만
진짜 내 아들이 부르는 그 엄마와는 달랐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 사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낯선 여자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도 나는 자꾸 그 애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렸다.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이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설에는 그냥 간단히 하자. 며느리가 피곤해해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단히 하자는 말이 나에게는 안 해도 된다로 들렸다.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상이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눈앞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곤하다는 그 한마디. 그녀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 거다. 그저 세상이 달라진 것뿐일 테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며느리가 내게 무례한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나는 점점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졌다. 가까워질수록 차가워지는 벽.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다. 나는 반갑게 맞았다. 그런데 부엌에 함께 들어온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전 요즘 나물 무치는 법도 영상으로 배워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나는 멈춰서서 그 말을 되뇌었다. 영상으로 배운다는 말. 평생 손끝으로 배운 나는 그 말이 마치 내 세월을 부정하는 듯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은 세상이 편하지. 그러자 며느리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며느리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웃음이 나를 조롱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웃음 뒤에는 내가 없는 세상이 보였다. 내 아들이, 내 삶이, 내 손맛이 필요 없는 세상.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며느리가 내게 건네는 미소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존중한다고 말해도 그 말이 거짓처럼 들렸다. 내 안에는 서서히 서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날은 초봄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장독대 옆의 흙길 위에는 아직 녹지 않은 서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점심에 들르겠다고 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 나는 전날부터 준비를 했다. 갈비를 재우고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손끝에 오래 남은 간장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예의 바른 미소,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품에 안은 쇼핑백.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즙이에요. 요즘은 이런 게 좋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이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하지만 그 속엔 묘한 감정이 일었다. 요즘은 이런 게 좋대요. 그녀의 말에는 언제나 요즘이 들어 있었다. 요즘 사람들, 요즘 방식, 요즘 생각. 그 요즘 속에는 내가 없었다. 식탁에 앉아 세 사람은 밥을 먹었다. 아들은 늘 그렇듯 말이 적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다가 괜히 물었다. 둘이 요즘 잘 지내지? 네, 뭐, 잘 지내요. 며느리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쩐지 가벼워 보였다. 아들, 회사는 힘들지 않냐? 괜찮아요, 엄마. 근데 요즘 아내가 야근이 많아서 제가 좀 도와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도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청소나 빨래 좀 같이 해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엄마, 아들이 말을 끊었다. 짧고, 단호하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찔렀다.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서로 도와야죠. 그 말은 옳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옳은 말이 내게는 모욕처럼 들렸다.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이 물을 따르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분명 배려로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귀에는 이제 그만 참견하세요로 들렸다.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할 수 있어요. 됐다고. 내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놔두세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라는 말이 내 속을 뒤흔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며느리의 말투와 아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저희 방식이 있어요. 나는 그 저희라는 단어에 멈춰섰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우리가 아니라 저희가 되었을까? 그 말은 내가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이사해요. 이사? 갑자기 왜? 회사 근처로 가려고요. 통근이 힘들어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자주 오긴 힘들겠네. 그래도 시간 나면 들를게요. 그 대답은 너무 가볍게 들렸다. 이사한 날 나는 혼자 그들의 새 집으로 찾아갔다. 작고 깨끗했다. 하얀 벽, 정돈된 소파, 향초 냄새. 내가 살던 세상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부엌조차 반짝거렸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여기선 기름 냄새 잘 안 나게 하려고요. 후드도 센 걸로 바꿨어요. 그 말이 칼처럼 들렸다. 기름 냄새. 그건 내 손맛의 냄새였다. 평생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살아온 나의 냄새. 그 냄새를 없애고 싶다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는데 이상하게 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모든 말이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나를 점점 지워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에 명절엔 그냥 각자 보내자. 뭐, 며느리 부모님도 오랫동안 못 뵈서 우리 올해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순간 귀에서 피가 솟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엄마는 친구분들이랑 보내면 되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내 존재가 명절의 중심이 아니라 외부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 그래라. 입술이 바짝 말랐다.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다. 나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밤 부엌에 불을 켜고 혼자 갈비를 재웠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고기를 뒤집으며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누군가 먹어줄 사람도 칭찬해줄 사람도 없는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도 아들이 쓰던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설거지를 하려다가 그냥 놔두었다. 손자도 며느리도 아무도 오지 않는 집.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을 울렸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 그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았다. 아침마다 나는 여전히 미역국을 끓였다. 습관처럼 아무 이유 없이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들여다봤다. 그 젊은 날의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며 살았고 며느리로서 한 번도 내 방식이 있다는 말을 해보지 못했다.
그때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웠는지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무게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며느리가 처음 나를 심술궂다고 부른 날이 생각났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님, 요즘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너무 꼼꼼하셔서 심술궂은 할머니 같아요.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그것이 선 긋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용해졌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복수를 했다. 무시로, 냉대로, 작은 무관심으로.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며 괜찮다,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게 내 방식의 복수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나를 비웃은 게 아니라 아마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그 어린 여자의 두려움이나 서툼을 볼 수 없었다. 내 자존심과 세월이 그 시야를 가렸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의 손글씨였다. 짧은 편지였다. 어머님, 그날 제가 너무 말이 거칠었어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마음이 좀 예민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 자주 해요. 갈비찜이 먹고 싶어요. 그 한 장의 종이를 붙잡고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가 사과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어머님이라 부른다는 게 고마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갈비를 재웠다. 마늘을 다지고 간장을 붓고 설탕을 한 스푼 넣었다. 손끝에 스며든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이번에는 누군가 먹어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저 내가 나답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역국 끓였는데 남았어. 시간 되면 들러.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대답.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목소리가 약간 떨렸던 걸 나는 느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골목길에 붉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따뜻함을 느꼈다. 삶이란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고 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어쩌면 관계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미역국을 다시 한번 데웠다. 국물이 자작하게 끓어오르며 부엌 안에 김이 퍼졌다. 그 냄새가 내 오랜 세월과 닮아 있었다. 쓸쓸하고 따뜻하고 조금 짠.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온도를 가진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왔다. 마당에 매화가 하얗게 피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내 안에 오래된 생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집에 다녀간 지 며칠 되었다. 그녀는 주말 내내 부엌을 서성였고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 그녀가 소금 간을 맞추기 위해 맛을 볼 때 나는 그냥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전 내 며느리 시절의 나를 닮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시간이란 건 사람의 얼굴을 바꾸기도 하지만 마음을 천천히 닮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싱크대 옆에는 조그만 유리병이 하나 남아 있었다. 라벨에는 감귤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내게 주고 간 선물이었다. 뚜껑을 열자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퍼졌다. 그 향 속에는 그동안의 미움도, 오해도, 말하지 못한 마음도 함께 녹아 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나는 그 속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서.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른다. 때로는 부엌에 서서 오래된 냄비를 닦는다. 그 안에는 내 삶이 그대로 배어 있다. 기름 냄새, 불맛, 손끝의 주름, 그리고 수많은 식탁의 기억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냄새였겠지만 나에게는 살아온 시간의 냄새였다. 오늘 아침에도 미역국을 끓였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국물이 부드럽게 끓어오르고 김이 천천히 퍼질 때 나는 창밖의 빛을 바라봤다. 부드러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도 국처럼 끓여야 하는 게 아닐까. 처음엔 짜고 쓰고 매워도 오래 끓이면 결국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다. 그 맛은 짠 듯 달았고 그 두 가지가 함께여서 오히려 편안했다. 세상 모든 관계도 어쩌면 그런 맛으로 남는 게 아닐까.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다.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그 향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천천히 떠올렸다. 미워했던 순간도 후회했던 말도 이제는 다 멀리 흩어졌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래, 그땐 참 어려웠지.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사과도, 용서도, 그리움도 함께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끄지도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 모든 소리가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결국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게 늦게 온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그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살아간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서졌다. 그 빛이 내 손등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걸 느끼며 나는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얘야,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아무 대답도 없는 부엌 안에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